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일본에 대해 일본은 반드시 해상으로 나오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것만이 일본의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로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천연 자원이 부족해 늘 대륙의 진출을 모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한국의 독도 도발은 물론이고 각종 영유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해저 터널을 뚫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륙과의 연결을 틈만 나면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해상 진출의 연장선으로 일본 정부가 최근 수년간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북극입니다. 실제 지난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극권에 처음 진입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해상자위대는 간부 후보생 교육을 마친 실습생과 항해에 숙련된 승조원 등 약 310명을 태운 연습함 가시마를 올해 9월 북극권에 파견했습니다. 해상자위대가 북극권에 선박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북극 근처까지 접근하지는 않았고 해협 근처에서 약 30시간에 걸쳐 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합니다. 고노다로 당시 일본 방위상은 이로써 해상자위대는 7개의 바다를 모두 항행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해상자위대는 북극권에서 30시간이나 머물며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활동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극권에 진입한 시점이 언제인지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 등장하는 섬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위대가 암암리의 북극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비 조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권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5개국으로 둘러싸인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시아, 중국 등이 북극으로 진출을 강화한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극 항로는 얼어붙은 바다 때문에 주로 혹한기가 아닌 여름에 배를 띄워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부는 2019년에 북극해 항로를 활용하기 위해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필요한 자원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 쇠빙 능력을 강화한 관측선을 건조하고 항해 자원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었죠. 이것으로 위성 정보 등을 바탕으로 얼음 분포를 파악해 연료가 적게 드는 최적 항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북극해는 온난화 영향으로 얼음이 줄면서 새로운 항로로 주목받고 있고 북극해로 돌아갈 경우 유럽까지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를 통하는 거리에 비해 60%가 거리가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적이 출몰하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 등의 위험 해역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되었죠. 이미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북극해는 일본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까지도 득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면서 여러 차례 북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중국은 잠수함을 북극에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일본도 자위대를 파견하며 북극해 개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심지어 북극권에 영토가 있는 미국, 러시아 등 8개국으로 구성된 북극위원회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자신들은 옵서버, 보조 역할을 하는 형태로 참가하겠다며 북극권에 대한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연장되긴 했지만 작년 11월에 아시아권 최초로 북극 장관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려고도 했습니다. 일본은 북극해 항로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자국의 다양한 상선이 빠르게 투입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북극으로 자원을 실어 나르기 위한 관측선을 준비하는 등 애를 쓰고 있는 동안에 러시아는 최초로 이 겨울에 상용선박 항해 소식을 발표해 일본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관측선을 제작하는 단계이지만 이미 러시아는 상용선박을 띄워서 항해를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꽁꽁 얼어붙어 상업용 선박 항해가 사실상 어려웠던 북극해 바닷길 노던 씨 라우트 NSR을 겨울철인 1월에 처음으로 뚫어 대서특필된 것입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19일 현지 시간 자국의 국영선사인 소브콤플로트를 인용해서 시베리아 야말반도의 사베타 항에서 소브콤플로트의 쇠빙 LNG선인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호가 LNG를 싣고 출항했다며 보도한 것입니다. 이 선박은 항로를 따라 이동, 지난 16일 러시아 극동 데즈네프 곳에 도착했습니다. 소브콤플로트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LNG 선박의 항해는 21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기간의 선박은 2474해리를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괄목할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베리아 일부 해역의 두꺼운 얼음으로 북극해를 통한 선박 운항은 여름철을 낀 7월에서 11월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마저도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원자력 쇠빙선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는 단독으로 겨울철 북극해 바닷길을 통한 운항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철인 1월 LNG 가스 운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브콤플로트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바로 대우 조선해양에서 각종 첨단 기술로 제조한 선박이라는데요. 푸틴조차 이 배에 대해서 러시아, 유럽과 전 세계의 에너지 사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북극 자원 운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 이번 항해를 통해 증명이 된 셈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얼음과 직접 닿는 선수 부분에 일반 선박 강판보다 3배 두께인 70mm 고강도 강판을 사용했고, 선미에는 얼음을 깨고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적용해 북극해 최초 겨울 항해 성공을 가능케 했다고 전합니다. 17만 3,600입방미터의 LNG를 수송할 수 있는 이 선박은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나갈 수 있는 아크7급의 세계 최초 세빙 LNG선으로 대우조선해양이 2017년 소브콘 플로트에 인도했습니다. 또한 영하 52도를 견딜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한 관련 처리 기술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위해서 2008년부터 극지방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와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LNG 세빙 운송선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극 항로의 가능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호재입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4척의 세빙 LNG선을 러시아에 인도했으며 앞으로 수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각국에서 친환경 LNG 수송선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북극해에 쇄빙선이 없이 독자적으로 항해 가능한 운송선이 있다는 소식은 LNG 수송을 원하는 큰손들에게 반드시 발주로 이어진다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민간 가스회사 노바텍은 대우조선해양의 또 다른 LNG 쇄빙 운반선인 니콜라이 예브게노프호도 쇄빙선 없이 독자적으로 북극 항로를 따라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텍은 두 척의 운반선이 14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극해에서 쌓아온 항해 경험에 한국의 LNG 쇄빙 운반선이라는 날개를 달게 되면서 북극해의 자원 운송 경쟁에서 한 발 앞서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다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고르 통코비도프 소브콘 플로트 대표는 수에즈 운하를 활용한 항로보다 북극 항로가 이동거리를 줄여 매우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도 많이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교통부 장관도 이에 대해 극찬했는데요. 최근 러시아와 유럽 등지에 몰아닥친 한파로 LNG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비탈리 사벨리예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이번 경험이 러시아의 해외 LNG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LNG 쇄빙선이 북극해 시대를 열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극동 사할린 섬의 사할린2 가스전과 북극해 인근의 야말 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고 있어서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이 쇄빙 관측선 개발을 한국에 맡길 정도로 양국 관계가 좋다면 한국에 발주를 해서 지금 정도엔 북극 항로를 관측하는 단계에 들어갔을지 모릅니다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시간이 들어가는 데다가 한국과 러시아 등 자원과 조선 기술에서 앞선 국가들에게 일본의 북극 항로의 꿈은 다소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역시 북극위원회의 옵저버 국가로서 자원 탐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북극 얼음을 해치는 LNG 쇄빙 운반선을 세계 최초로 납품해 국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테레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동안 4개 주를 도는 강행군을 벌였고, 바이든 후보는 경합지인 펜실베니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지원 유세에서 한국을 대놓고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가진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한국과 미국의 인구당 사망률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같은 날 나왔다고 지적하면서 양국의 인구당 사망자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인구당 사망자는 우리의 1.3%에 불과하다. 그들은 정부가 자신의 업무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어서 이웃 국가인 캐나다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강행한 덕분에 인구당 사망자가 미국의 39%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한 데이터 기업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는 미국이 679.06명인 반면 캐나다는 267.57명, 한국은 불과 8.81명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한 이유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 모두를 보호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조차 보호하지 못했다. 그가 초기에 이랬다면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는 걸 절대 보지 않았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위해 현장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은 펜실베니아주에 이어 이날 플로리다가 두 번째입니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 중 펜실베니아가 북부 러스트벨트 3개주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면 플로리다는 남부 선벨트 3곳 중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사실상 이 두 곳이 승부를 결정짓는 곳이라는 의미이죠. 이 두 개 주에 걸린 대통령 선거인단은 49명으로 전체 538명의 9%입니다. 특히 플로리다가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승패에 결정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개표 속도까지 빠릅니다.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사실상 대선 승리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한편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 대선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를 저울질하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접촉이 있어야 앞으로의 관계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와 무척 비슷하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두 사람 중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바이든을 꼽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현재까지도 지지율 조사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더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이 옛날보다 미국의 말을 잘 안 듣죠? 퍼드 구상부터 클린 네트워크까지 미국의 중요한 정치 외교 과업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유명히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교토통신을 포함한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개별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이 당선될 경우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초반부터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오콘조 유엘라 후보를 가장 적임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WTO 측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경우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원하는 무역과 방향성이 가장 잘 맞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다자 무역에 대한 불신감이 매우 큽니다. 그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오콘조 이웰라 후보의 경우 다자 무역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국이 이웰라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의 선택은 트럼프를 배신하고 중국의 결정을 따라간 것입니다. 상당히 바르지 못한 결정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지 여부는 사무총장 선정에 큰 영향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WTO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김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럼 남은 유럽연합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 유럽연합은 각 국가별로 독자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사무총장 최종 결선을 앞두고 유럽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을 오가며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6월 입후보 이후 제네바를 네 번째 방문한 유 본부장은 20여 개국 장관급 인사를 만나 개별 면담을 했고 두 차례 리셉션을 통해 100여 명의 제네바 주재 세계무역기구 대사들을 일일이 접촉하며 최종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 장관을, 20일에는 브뤼셀에서 발디스 돈브로스키 EU 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을 각각 만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접촉한 상당수 회원국이 유 후보자가 적임자라는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유 본부장은 최종 결선 종료를 앞두고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친 다수의 고른 지지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미국까지 밀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트럼프의 뒤통수까지 치면서 엄청난 삽질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WTO 사무총장 당선은 못 막으면서 미국에게 미운 털만 박히는 것입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최종 결선 선호도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루가 남았네요. 이후 7일 전까지 의견 일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선출됩니다. 자, 다시 한번 미국 대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역대급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될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비서실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 다른 완화 분야를 갖는다는 사실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유행을 통제하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해당 발언이 공개되자 바이든 후보 측은 드디어 백악관이 백기를 들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과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